한국인들은, 이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고요. 이른바 인간의 조상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자기 민족의 조상신화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공통조상은 단군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개천절은 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이 아니라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하늘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온 날이었어요. 그리고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인 건 누구나 알아요. 환웅의 아버지가 환인인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조상을 단군으로 끊을까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면서. 네, 단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이에요. 사람은 신의 후손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단군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신이죠. 환웅. 그죠? 어머니는 누군가요? 곰이에요. 둘이 합쳐졌어요. 뭐 평양에 단군 등이 있다고 그러니까 막 박박 긁어서 단군 DNA 흔적이라도 찾아서 분석해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신과 곰의 DNA가 나오겠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존재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의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이 고대인들이 공유했던 생각이에요. 한쪽은 신, 한쪽은 동물.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졌다. 신을 상징하는 것이, 신을 대표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혼이고, 동물성을 대표하는 것이 백이었어요. 그게 합쳐져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과 동물 사이의 중간적 존재다. 우리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저들은 세계가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동물들의 세계. 그것이 각각 이른바 우주와 인간의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그 밖에 넓은 자연계, 이 셋으로 나뉜다고 보였죠. 그래서 신과 인간과 동물계가 있는데 우리와 비슷하게 단군이 신과 동물의 사이에서 나온 중간적 존재라고 본 것과 비슷하게 저들은 또 그 각각의 중간적 존재가 있다고 봤어요. 신과 사람 사이의 중간적 존재, 그리고 사람과 동물 사이의 중간적 존재. 무슨 페르세우스니 아킬레우스니 헤라클레스니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은 누구예요? 제우스의 사생아들이죠. 제우스가 인간과 결합해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이들을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영웅을 뜻하는 영어 히어로는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뜻하는 헤테로와 어원이 같아요. 원래 헤테로란 뜻이에요. 고대인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이 영웅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 중간에 속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스핑크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오죠. 스핑크스, 미노타우루스, 켄타우루스, 메두사처럼 동물과 인간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괴물들. 그들에게 역사란 이 괴물들이, 동물은 아니고 인간과 동물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괴물들이 인간을 괴롭히면 신과 인간성을 같이 나눈 영웅들이 이걸 물리쳐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였어요.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영웅이 주체인 역사였죠. 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사실은 이런 생각은 지금에도 굉장히 뿌리 깊은 영향을 남기고 있어요. 제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현대의 대표적인 영웅은 누구인가요? 네, 현대의 신은 기계에 속해요. 그래서 기계와 인간의 중간종인 아이언맨이 현대의 영웅이에요. 이들이 악당을 물리쳐서 인간을 구원하죠. 기독교가 이것과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아요. 다른 점은 신의 자식이 여럿에서 하나로 줄었다는 것이고요. 신도 여럿에서 하나로 줄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과 사람 사이에 나온 독생자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물과 인간 사이의 괴물이 아니라 악, 사탄, 악마, 마귀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런 역시 하늘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들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의 서사죠. 역사적 서사입니다. 직업 세계가 이제 급격히 변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을사늑약 이후에요. 나라가 망한다.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죠.
억울한 얘기이기도 하고 분노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걸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 농토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별로 크게 세금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안 보이던 일본 순사가 주변에 가끔씩 나타나고 하는 거 말고는 일상에서 큰 변화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느냐면, 첫 번째로는 사대부들이었어요. 관리들. 대다수가 해고됐죠. 1907년부터 국내부의, 그러니까 왕실에서 일하던 뭐 나인, 상궁, 내관, 그 다음에 이제 시위대병사들, 1907년에 군대 해산됐죠. 그 뒤로 이제 각 관청에서 쭉 한국인 관리들을 내보내는 일이 생겨요. 관리들이 대거 실업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서울의 상인들, 뭐 지방 상인들도 상당수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대다수가, 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시전 상인들도 주된 거래선이 왕실과 관청이었어요. 요즘의 개념으로 치면 조달 상인들이었죠. 근데 일본 총독부가 들어서니까 조달 상인을 한국인에서 전부 일본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일 큰 고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상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자영업자들,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네. 실업자 천지가 돼요. 양반들,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서울에 살 도리가 없어요. 왜? 관직에서 본인이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도 총독부 관리가 될 가능성이 적다, 없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망명하거나, 실제로 인구가 줄어요. 그래서 아니면 가산을 처분하고 연고지인 시골, 고향이나 연고지에 가서 거기서 땅을 사서 그냥 지주로 살거나 이랬죠. 사실은 지금 서울의 인사동 골동품상이 이때 형성이 돼요. 서울 양반들이 자기 가재도구 다 처분하고 버리고 떠나버리니까 그걸 긁어 모아서 일본인한테 팔아넘기는 그런 골동상 영업이 그때 자리를 잡았던 거죠. 예, 상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요. 나라가 망했을 때는. 1910년대에는요. 서울에 직업 가진 사람이 반도 안 됐어요. 그동안에 아전 노릇 하던 사람, 경아전이라고 하죠. 또 대전별감이라고 해서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 내에서 심부름 하던 사람들, 시전상인이나 공인하던 사람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시골에 땅 사서, 아니면 시골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지주노릇하고 살지만 보통의 중간급 되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훈련도감 군인만 5,000명 정도 됐었는데 다 실업자가 돼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살 길이 없는 상태로 놔두지도 않아요. 1915년에 일본이 이른바 조선물산공진회라는 것을 경복궁에서 여는데, 그때를 앞두고 서울에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실업자를 그 당시에는 실업자라고 안 부르고요. 요즘 다른 뜻으로 변했지만 그냥 할 일 없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불황자라고 그랬어요. 불황자를 잡아들여요. 서대문 감옥에다 갖다 놓고 그 사람 전직이 양반이었든 군인이었든 따지지 않고 기술을 가르친답시고 볏짚 주고 새끼줄 꼬거나 가만히 있지 않은 걸 가르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풀어줘요. 각서 받고 앞으로 열흘 내에 직업을 구하겠습니다. 무슨 수로 직업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1915년 무렵에 서울에 갑자기 늘어난 직업이 뭐냐면 서당 훈장이에요. 양반들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아무 학생도 없어요. 그냥 있으면서 직업 날에 가서 무직 쓰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서당 훈장 이렇게 직업을 쓰거나, 아니면 전혀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장수로 나서거나 이러는 상태였죠.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관광지가 돼서. 저도 한 10년 전에
가서 봤어요.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 가면 저 보스포러스 해협이 보이는 글쎄요, 야트막한 언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거기에 두 개의 종교 건물이 있습니다. 저쪽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기원 후 532년에 건립되어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성지로 이용되었던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이는 것이 1616년, 그러니까 대략 이제 거의 1100년 후에 건축된 일명 블루 모스크, 정식 명칭은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라고 불리는 이슬람 사원이죠. 두 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 앞에 가면 똑같은 크기의 두 모형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팝니다. 하나는 벽돌로 붉게 만들고 하나는 이슬람 사원답게 하얗게 회칠한 모형을 만들어 팔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블루 모스크가 성 소피아 성당보다 정확히 1.5배 큽니다. 저 시대 이전까지 우리가 컴퓨터 게임에서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엔 전쟁이 나면 적의 수도를 철저히 파괴하고 특히 적의 수도의 종교시설은 부숴버립니다. 요즘에도 예컨대 IS라든가 탈레반이라든가 거기가 이제 자기들 종교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해서 세계유산 가치가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일이 간혹 있어요. 예. 종교가 사원이 하나의 이른바 공동체의 상징이요,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중심이기 때문에 점령하면 파괴하는 것이 중세까지 모든 전쟁의 상례였어요. 근데 17세기에 이른바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이슬람의 도시 이스탄불로 바꾼 오스만 투르크는 성 소피아 성당을 파괴하는 대신에 거기에서 불과 한 200m 떨어진 곳에 똑같은 모양의 이슬람 사원을 1.5배 크기 큰 모양으로 새로 세워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비교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저건 직물적으로 물건 그 자체로서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알라가 너희 하나님보다 1.5배 세다. 1.5배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걸 제국주의 공간정치라고 저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이후에 제국주의 시대의 유럽 열강이나 나중에 우리를 지배했던, 침략했던 일본이 서울에서 한 것들이 전부 저기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아니, 저걸 본딴 겁니다. 비교를 통해서 우열을 표시하는 방식이 있겠죠. 저 방식이 제국주의가 채용한 이제 이른바 공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제 시초였다고 한다면, 저런 것들은 이제 관습적으로 또는 굳이 의식하지 않고서도 모든 권력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조선 왕조가 한양에 새 수도를 정하고 경복궁을 지을 때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지었느냐? 왜 백악 아래에 지었느냐? 하늘, 북한산, 백악, 그 밑에 경복궁 이렇게 하나의 위계를 보여줌으로써 하늘과 산신의 보호 아래 우리 임금께서 영원하시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권력이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간이에요. 특히 수도라는 공간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도시의 도로는 누가 선을 정하나요? 제가 정하나요? 정치학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저는 공간과 관련해서는 권력이란 공간을 개조할 수 있는 힘, 자기 의지에 따라 개조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쯤 되면 우리나라 현대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요,
전국의 강을 전부 콘크리트로 바를 수 있어요. 시장쯤 되면 하천을 복개하거나 아니면 복개한 걸 뜯어내서 다시 살릴 수도 있겠죠. 도시 하천 전체를. 재벌쯤 되면 하나의 허허벌판에다가 도시를 새로 만들고 자기 공장, 뭐 사옥 다 지을 수가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은 재벌쯤 되면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서 리조트를 건설할 수도 있고요. 이 도시에 자기 땅 한 300~400평만 가지고 있으면 10층, 20층짜리 빌딩을 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보통 서민들은 뭘 할 수 있나요? 이 도시에 어떻게 자기 흔적을 남길 수가 있나요? 내 마음대로 길을 못 정합니다. 제 마음대로 건물 하나 지을 수가 없어요. 제 이름 단 건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게 전봇대에다가 강아지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그만 종이 인쇄해서 붙이는 정도. 그거 말고 이 도시에 흔적을 남길 수가 없어요. 권력이 없으니까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는 저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다못해 그림 위치 하나도 제 마음대로 못 정해요. 저보다 집안 권력이 센 사람이 정해주는 대로 옮겨 붙이는 일만 하죠. 그렇습니다. 권력이란 공간에 대해서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권력은 애초부터 어디에다 길을 만들 것이고 어디에다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이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힘이었어요.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걸 돕기는 하죠.